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오후 7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88화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치즈직에서 라이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번 주는 또 예준이가 예준2 시험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현승 대타로 나왔고요. 네, 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인데,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또 포럼 하나 다 나오셨다고. 네, 주말 사이 해가지고. 네, 그 포럼 얘기도 아까 직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한국 축구 과학회인데 이제 컨퍼런스죠. 컨퍼런스가 어디서 있어요. 주최하는 거죠? 이제 한국 축구 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학회가 있어요, 그런 게? 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이번에 출범해갖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접해갖고 신청을 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아는 코치님 한 분 계셔가지고 코치님이랑 같이 간 거 아니고 코치님 만났어요. 갔는데 만났다. 가서 만났어요. 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다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종 이제 뭐 심판분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한 명, 저희 학교 한 명, 이제 그러고 뭐 용인대하고 뭐 이렇게 대학원생들 몇 명, 한 네 명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맞을 거예요. 윤영선 선수, 성남에 있으니까 윤영선 선수도 아마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고 이게 지도자 교육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아마 지도자 교육 기 점수를 채워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대학원생들도 이제는 그냥 스포츠 관련된 거를 들어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축구 과학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포럼을 갔다 왔었는데. 그러면 이 포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저도 그 아는 코치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방법을 한다. 이거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아마 축구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찾아서 들어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아니 그 정말 팬 같이 보이는 아무 직무도 아닌 이거. 왜냐면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줘요. 비표를 줘요. 그러면 다 무슨 어디 출신, 뭐 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니까 성균관 대학교 대학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냥 팬분들,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 제가 5만 원 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누구나 갈 수 있죠. 누구나 갈 수 있고, 저도 이제 현장 원래 미리 알고 있어서 미리 등록하려 했었는데, 원래 토요일 날 포럼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돈 넣어야겠다 깜빡하고 있어갖고 돈 넣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은 거예요. 12시 12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현장 가서 이제 10,000원 더 추가해갖고 냈는데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날 당일에 오셔갖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피지컬 코치님들도 계셨고, 뭐 심판분들 계셨고, 선수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제 금액을 지불하면 뭐 교수님들도 있는, 있고 당국대 교수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럼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이 정말 많아요. 뭐 일단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되게 길게 하네. 그리고 그 한 분당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 하고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정확히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심리학, 축구 심리학하고 축구 데이터하고 축구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데이터 수업 들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발표 들으러 간 거였는데, 뭐 유명한 비프로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뭐 이제 풀코라고 이제 저 예전에도 한번 오셨던 분, 아마 이상기 대표님이시죠. 이때 거기가 전력 강화위 분 중 하나예요. 근데 이상기 대표님이 오셔갖고 뭐 그거 하기도 데이터 했고,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심리적 데이터예요. 그쪽은. 그리고 피지컬 데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이런 발표를 들으러 제가 일단 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오노상. 제가 엄청 자랑했죠. 이분이 좀 정확히 말하면 오노 타케시가 맞을 거예요. 제 이름에서 성함이 저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한중1에서 한 번씩 오신다 했는데, 저는 그 오노상께서 하시는 그 발표를 듣고, 이게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많이 난다를 더 체감하고 왔어요. 또 일본 쪽에서는 이미 이제 뭐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도 이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이제 점점 이 단계를 수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오노상이 오셔서 그분이 지금은 AFC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전에 일본 기술위원장 즉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일본의 이인생이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뭐 히로시마 감독도 하시고 그랬다는 걸로 네. 그렇더라고요. 축구인이네 어쨌든. 축구인이에요. 그래서 2002년, 3년 막 이럴 때 뭐 국가대표의 코치도 하시고 뭐 일본 국가대표팀이 코치도 하시고 팀도 하시고 그러니까 엄청 옛날 분이시죠. 뭐 딱 이임생 그때 나이 때. 근데 제가 그분도 제페니스 웨이라는 우리나라의 MIK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만드신 뭐 분인데 어제 그게 원조라고 봐야죠. 훨씬 네. 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제페니스 웨이를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분 중 하나고 그분이 이제 추진시켰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그걸 왜 만들게 됐고 그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얘기를 오전에 들었거든요. 5만 원이 벌써 오전에 끝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 MIK도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걸 하고자 해서 만들긴 한 거잖아요. 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조금씩의 그 도움을 주신 걸로도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일본 분하고 번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통해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조금 그러니까 참고인 정도 그러니까 뭐 도움을 주신 정도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때 MIK 논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MIK 왜 만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만들자 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MIK를 발표할 때 차라리 이렇게 발표하지. 왜냐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물론 그때도 그 MIK가 필요한 이유 이런 거 얘기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맨 첫 번째 발표가 MIK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좀 막판쯤에 이제 오노상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수업 때인가 마지막 발표 때인가 오노상 발표하는 거였는데 이러니까 MIK 왜 만드는지는 알겠다. 일본 관련된 그 이제 제페니스 웨이 설명을 딱 해주시는데 필요하겠구나. 실제로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유럽에서 되게 뭐라 한 건 아니고 무시를 좀 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일단은 뭐 목표 자체가 월드컵 우승이니까. 그러고 그거 아니 이런 걸 왜 만드냐. 그런 유럽에서도 그런 시선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스페인 잡고 그리고 독일 잡고 이러는 거 보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일본이 이런 체계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너무 갭 차이가 심해졌어. 나 수업 들으면서 그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MIK와 제페니스웨이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내용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죠. MIK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는 그래서 봐요. MIK 뭐 우리만의 축구 좋은 거 알겠는데 과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 도대체 주관성이 많이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하고 막 호랑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점유율 축구를 하겠다는 건지 뭐 아니면 빠른 역습을 뭐 측면 공격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일본도 아마 비슷하게 시작한 걸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디테일을 더해가면서 생겼던 이제 구체적인 게 생긴데 처음에는 되게 주관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처음에 만들면 지금 세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보니까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만드는 거더라고요. 좀 미래를 위해서 만든 거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토마가 2050년 월드컵에 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못 뛰죠. 그러니까 미토마를 이렇게 키워야 이렇게 해서 이런 컨셉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다음 세대 아마 지금 앞으로 세대가 이 2050년에 뛸 수 있는 세대는 미토마의 손잡벌이 돼도 살짝 좀 애매한. 손자는 아니고 아들뻘이겠죠. 네. 아니 그때 얘기했을 때도 50년이면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인가? 네. 미토마 아들이 미토마가 그래도 근데 나이가 많을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민 야말이 은퇴할 때쯤이 되는 게 2050년이죠. 2050년 그 정도 뛸 수 있다고요? 네. 25년 뛸 수 있다고요? 라민 야말 지금 16살이에요.
아, 그래도 이제 30 17살. 후반이잖아. 30 후반. 그걸 뛸 수 있지. 지금 메시도 잘 뛰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호날두도 지금 어쨌든 40살에 나왔어.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 손자예요. 네. 손자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 다음 세대. 시작할 때가 어. 그 지금 그 미토마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미투볼 예시를 들어서 네. 손자가 맞을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처음 듣기로는- 시작할 때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 2050년에 월드컵 우승한다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서 만든 재패니스 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게 뭐 제가 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 야. 결국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목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감독이 하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뭔가 계획이 주구장창 그냥 완벽하게 바뀌는 뭐 슈틸리케 있다가 갑자기 신태용 오고 뭐 과정들이 다 그냥 휘몰아쳤잖아요. 그쵸. 바뀌는 게 거의 축구 스타일도 양극단을 오가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뭐 재패니스 웨이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이 학회 들으면서 그 컨퍼런스 가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 하나 뭐냐면 국가대표 축구라는 거랑 그리고 리그 축구라는 건 전혀 다른 걸로 아예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종목이야. 뭐 그렇죠. 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데이터도 월드컵에 아예 다 맞춰져 있어요. 세계 축구의 트렌드라는 이걸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에 초점이 아예 안 맞춰져 있고 그냥 월드컵만이에요. 지금 이번 시즌에 아스날의 세트피스 비율 되게 높아지고 네. 세트피스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세트피스 득점률 되게 떨어졌대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트피스가 생각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오노상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거기 발표하시는 분이 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요즘은 세트피스가 대세인데라고 하는데 뒤에 얘기들 더 들어보면 다 월드컵 중심이에요. 왜냐면 한국 축구 과학회잖아요. 즉 이제 이 비교 대상이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뭐 리그 얘기도 뒤에서 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일본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죠. 한국 얘기, 한국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봤을 때 한국 축구 과학회에서는 이거를 정말 월드컵 기준으로만 보는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뒤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월드컵 4년마다 한 번 하는 대회고 4년마다 당연히 축구 트렌드가 매년 바뀌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 2028년이죠 이제 다음 월드컵 2028년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2024년 자료를 가지고 전 월드컵 이랬으니까 뭐 공중볼이 뭐 되게 떴고 다이렉트한 축구가 되니까 뭐 우리 클린스만처럼 축구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전체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이 제가 느낀 건 딱 그 정도였어요.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들 같은 경우 국가대표의 기준점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 리그는 정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와 국가대표는 아예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여기선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합을 맞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트피스 뭐 같은 그렇긴 하죠.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합이 맞아야 이제 네. 전술적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쨌든 국가대표라는 데 자리는 되게 연습이나 이런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특이한 게 러시아 월드컵 있죠. 18년도 러시아 네. 월드컵 제 기억에 맞으면 러시아 할 때는 40%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 세트피스 데이터 득점. 세트피스 데이터.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확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뭐 이게 아마 다이렉트 한 축구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틀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이렉트 축구 관련된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때 되게 썼던 게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뭔가 점유율이 좀 낮고 빠르게 이제 한 방을 노리는 팀들이 오히려 뭐 유리했다 뭐 이런 유리했다.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좀 느낀 거는 그래도 저는 기대치가 너무 낮았나 봐요. 한국 축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기대치가 엄청 낮았나 봐요. 근데 이거 하나 다녀오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뭔가 한다. 뭔가 한다. 근데 그리고 그거랑은 좀 다른 게 뭐 오늘은 뭐 정몽규 회장이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부회장들이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네. 실무자들 위주로 어쨌든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뭐 축구협회 사람들도 아니고. 네, 맞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또 아니구나.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장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 사태와는 네.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 이 그래서 사태는 뭐 이 사태대로 예를 해야 되는 들어 거고. 그 이런 수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뭐 발전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컨퍼런스 음. 좀 재밌고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네, 가보시는 거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뭐 연말이니까 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22일이 아마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제 피지컬 코치 뭐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연자로요. 강연자로.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네네. 또 들으면 좋으실 겁니다. 이건 그날은 아예 진짜 축구 얘기 진창하던데. 이제 그 섹션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할 거다. 이건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4시쯤 되면 이제 힘들어요. 축구 그만하고 싶은데 이 생각 엄청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컨퍼런스는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비용을 지불하면 네, 상반기 네. 하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하반기만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학회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이런 게 더 생기겠죠. 네, 뭐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이어서 다니는 네. 건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 축구 얘기로 한번 네.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토크에서는 또 한국 선수들 주말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주간에 국뽕 내뽕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에 미넨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멀티골을 뽑아냈어요. 미넨인데 확실히 그 특히 저는 두 번째 골은 돌아서 차는 거 진짜 진짜 기가 막히도록 이제 축신이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유로움이 생긴다라는 항상 표현을 이재성 쓰는데 선수 하면 나온 얘기가 조금만 어렸으면 그치. 두세 살만 어렸으면 그쵸. 그럼 무조건 이제 좀 더 높은 레벨로 땡겼을 텐데. 진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만약 FA로 풀린다 이러면은 뭐 독일의 뭐 바이에른 뮌헨 이런 팀에 가 될 것 같아. 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매 선발로 뛴다 이게 아니라 그건 나이가 아니죠. 있으니까 뭐 교체로도 나쁘지 않은 자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드워커잖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축구 지능도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진짜 어느 경기에서 뛰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좀 되게 잘 드러난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던데? 네. 이날 경기는 조금 너무 컨디션이 좋았나? 뭐 그다음에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번 시즌 자체를 되게 잘하고 그쵸. 있어요. 네. 마인츠가 그리고 이번 시즌의 성적이 뭐 저번에는 뭐 강등권까지 갔었는데 네, 뭐 갈랑말랑했죠. 네. 이번엔 너무 좋아요. 네, 마인츠 팀 자체도 되게 뭐 괜찮아졌고 이제 뭐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뭐 물론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가거나 유로파를 가거나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다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네, 본인이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다른 팀한테도. FA로. FA?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2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 네. 길다. 26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성 선수가 뭐 사실 마인츠에서 끝내도 뭐 나쁘지 않고 이게 이제 슬슬 그 2002세대가 아니라 2012년도 세대가 은퇴를 하잖아요. 뭐 구자철 구자철 선수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 꼭 그 명문 팀에 가서 이름을 날리고 이러지 않아도 돼. 난 구자철 선수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우크스. 근데 구자철도 그 부상 이슈가 아니었으면 좀 더 높은 클래스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능력만큼은.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한 리그에서 오래 버티는 게 또 쉽지 않은 그것도 일이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솔직히 네. 요즘 따라 그런 생각 더 드는 것 같아. 뭐 정말 세계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에서 오래 뛰는 거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중위권 팀이더라도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뭐 사실 그동안 과거를 돌아봐도 뭐 토트넘의 손흥민을 제외하면은 이제 없죠? 그죠. 그런 선수가. 그리고 이제 리그 보다 보면 저 팀의 이 선수가 아직도 여기서 뛰어 이런 선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진또백이야, 솔직히 보면. 예. 그냥 팀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좀 팀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선발로 보장받는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선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재성 선수 얘기 나와서 같은 팀에 지금 뛰고 있는 홍현석 선수가 최근에는 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초반에 잠깐 뛰다가 이제는 완전히 밀렸죠. 네, 3선이나 2선 자리에서 둘 다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네. 있어요. 어쨌든 간에 3선은 지금 나데마밀이랑 사로카이슈 둘 다 완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2선 자리에서 좀 기회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재성이 좀 고정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네벨 선수가 요새 좀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네벨이 일단은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지난 경기에. 네.
홍현석 선수가 조금은 더 기회를 많이 받으면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재성 선수랑 같이 있으면 또 시너지도 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재성 선수랑 같이 뛰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더 창의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 좀 더 발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재성 선수 잘하고 있고 또 마인츠 팀 자체도 진짜 환골 탈퇴를 해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또 이번 시즌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이제 사우스햄튼전에서 이제 45분 뛰었는데 1골 2어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어시스트 기록 선수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어시스트로 토트넘 PL 최고 기록. 근데 제가 이 기록 봤는데 경기 수는 아마 그 뭐 밑에 있는 선수들과 거의 비슷한데 이게 손흥민 선수 얘기지만 잠깐 벗어나면 에릭슨 선수 기록이 있거든요. 아 경기 수가 되게 적어요. 그거 맞아. 저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시를 할 수 있어? 살짝 이런 거 아스날 파브레가스 음. 같은 느낌. 아니, 거의 두 경기에 하나씩 했을 거예요. 거의. 아니 그 그 정도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200 아니고 몇 경기 아니었나? 89도. 다 300경기거든요. 네. 근데 혼자 200경기야. 그러니까 200경기인데요. 근데 기록하는 게. 기록을 딱 봤을 때 에릭센도 장난 아니게 넣긴 했다. 아마 한 세 경기 하나? 두 경기는 너무 빡세고 한 세 경기 하나씩 아니면 네 경기 하나씩은 될라나? 네 경기 하나 될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에릭슨 선수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야 이거 오늘 보니까 그 아프런트 두 번째 골 어시스트하는 메디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면 욕 먹거든요. 고참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뭐 이거는 욕도 안 먹어도 되고 이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어시 아닌가. 뭐 그리고 또 기분 좋게 45분 45분 만에 퇴근을 또 해가지고 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세이브가 되는 그런 근데 거죠. 아마 다음 일정이 맨유걸요? 네, 리그컵일 네. 거예요. 맨유 있고 그래서 많이 그다음에 빼준 거예요. 그다음이 리버풀일 거예요. 리버풀인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bench 상황이 안 좋을걸요? 네. 네, 제 기억에 그렇죠. 맞으면 오늘도 되게 이상한 선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제 브레넌 존슨이 대신 투입이 됐고 그 뒤에는 좀 선수들이 많이 부족했었죠. 저는 이 골키퍼에 오스틴이 있는 거 보고 맞다 우리가 비카리오가 없지. 맞아, 프레이저 포스터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막던데 막는 거. 포스터 괜찮지. 포스터는 세컨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오늘 교체 명단을 보니까 막 모르는 선수 너무 많더라고. 랭크셔. 랭크셔. 네. 랭크셔도 꽤 괜찮은 자원인데 걔도 뭐 아직 1군감은 아니고 뭐 명단 보니까 좀 암울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일단 사우스햄튼 전이 당연히 이제 이겨야 될 경기긴 하지만 이제 네. 지난 경기에 좀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조금 됐었거든요. 근데 뭐 잘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고 선수들 이제 체력 관리도 이제 깔끔하게 해줬고 이제 리그컵에 좀 집중을 해야죠.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간에 타이틀을 노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리그컵 같은 데에서 어쨌든 간 결승까지 올라가면 일단 최대한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리그컵이 아마 유나이티드랑 할 텐데 네 맞아요. 그 금요일 맨유- 새벽 5시에 이제 토트넘과 맨유 그 리그컵 경기가 있습니다. 8강이기 때문에 단판이죠. 네, 뭐 이렇게 쉽지가 뭐 않냐. 다행히도 이제 토트넘 홈 경기긴 한데 근데 또 맨유도 이제 이번에 맨시티 잡으면서 분위기가 그쵸. 좋아서 경기는 좀 재밌지 않을까. 두 팀 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뭔가 보여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FA컵도 계속 힘들고 이거 리그컵도 너무 힘드니까 이게 포스콜로가가 2년 차에는 뭘 자꾸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좀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리그야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권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뭐 붙어는 있습니다만 토트넘 흐름을 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뭐 리그컵이라든지 뭐 FA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유로파라든지 뭐 이런 것만 따도 예를 들어 토트넘 입장에서 성공적인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과정이. 지금 뭐 과정이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 8강 남은 팀이 이제 토트넘 맨유 있고 만약 이 경기를 잡는다고 쳤을 때는 강팀들이 이제 리버풀 그다음에 뉴캐슬 브랜트포드 아스날 팰리스. 근데 리그컵 8강부터는 뭐 어렵지 뭐 쉬운 상대가 없기도 하고 물론 이제 FA컵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는 오브리그 팀인가 이렇게 하는 맞나요? 근데 뭐 사실 이 좀 가정이 좀 수월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8강 4강 결승 뭐 그래서 이제 4강전에서 뭐 대진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이길 팀들이 이겨야 뭐 결승에 올라서 트로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팀들을 잡고 우승을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성공적인 시즌이 또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8강부터는 이게 맨유도 지금 상황이 이제 뭐 좋진 않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거 잡고 가겠지? 아니 무조건 토트넘은 올인해야죠. 어쨌든 간에 네. 우승컵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네요. 4강부터 이제 8강부터는 무조건 선발 물론 라인업인데. 토트넘도 지금 좀 빡세긴 한데 라인업이. 예. 그래도 그래도 쉽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나오지 않을까 두 팀 다. 음. 두 팀 다 어쨌든 필요해서 우승컵이 지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좀 확실한 팀들이면 오히려 맨시티가 만나잖아. 이러면 땡큐지.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이 야 이거 리그컵은 지금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야 이런 팀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맨유 상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약간 고비가 훨씬 중요한 그리고 그 고비를 만나기 전에 좀 깔끔하게 좀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 입장에선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지난 경기에 막 찬스도 많이 놓치고 했는데 이번 경기에 골도 기록해가지고 또 부담도 좀 한 차례 덜지 않았을까 싶네요. 손흥민 선수가.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맨유전 다음에 리버풀전이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맨유전에 최선을 리버풀 다하는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 아니 리버풀 어떻게 해? 이거 오늘 이번 시즌에 리버풀 잡기 너무 네. 어려워. 아니 리버풀은 경기를 만나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마음 편히 야 오늘 안 되겠다. 야 오늘 열심히 뛰다 가자. 이런 마인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그리고 특히 좀 리버풀한테 약한 모습이 네. 나오잖아요. 클럽 시절에는 손흥민이 몇 번 잡아주긴 했는데 최근 보면은 좀 안 좋긴 해요. 이게 손흥민이 은근 넣긴 했는데 경기 결과는 완전 별로예요. 예. 클럽 상대로는 쉽지가 않았고 제가 기억이 맞으면 아마 승리도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네. 없을 거예요. 예. 클럽 시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입장에선 이번 이제 주중에 음. 리그컵 8강전이 중요하다. 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또 별명 있잖아요. 강팀 잘 잡는다고. 예.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맨유가 사용하는 전술이 그래도 손흥민이 날뛰기가 좋은 맞아. 또 전술이라 또 굉장히 기대는 됩니다. 왼쪽 뒤에 오른쪽 뒤에 털면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한데. 지금 또 그쪽 상황이 또 맨유가 마냥 또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 뭐 마즈라이 조금 빡센 것 같긴 한데 뭐 그 수비 잘하더라. 네. 맨시즌에서는 좋았었죠.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날 새벽에 좀 경기 결과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쳐보고요.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번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무위키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현승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노랑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를 설명드릴 건데요.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인 90%에서 95%를 차단해줍니다.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 볼 때는 혹은 야간 운전을 할 때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루크아이 검색하시면 또 잘 나오니까요. 많이 검색하셔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충무위키 사무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주말간 좀 사용을 하고 아마 그 외 날짜 이외에는 좀 비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 장소는 장지역입니다. 장지역 가든5 사무실 위치하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DM 혹은 또 메일로 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평균가, 그러니까 다른 녹음실들보다는 좀 싸게 모시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게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청취자분들한테 그 광고 제의가 저희가 종종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행사 껴서 들어오는데 직접 들어오는 그 다른 팟캐스트 들으실 때 저도 이제 다른 팟캐스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광고 문의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행사로 통해서 전달해 준다거나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네. 매번 대행사가 오니까 그래갖고 저희도 대행사 건 또 따로 안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대행사도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요즘 좀 고민하고 있어요. 광고가 왜냐하면 사실 다 대행사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 채널한테 직접 이제 광고가 들어오려면 우리 채널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채널이 뭐 어디 듣보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누구나 아는 채널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연락은 꽤 오는데 받아가지고 광고주들한테 그래서 이런 광고가 이제 필요한 뭐 아마 그런 걸 많이 하겠죠. 뭐 그 듣는 연령대 뭐 아니면 뭐 듣는 뭐 범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행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가 맞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좀 생각 바뀌었어. 예전에는 대행사는 안 받아야지 이 생각이 되게 컸는데 요즘은 왜냐면 타 채널들 같은 경우는 많이 광고가 해요. 비슷해요. 네. 그럼 비슷하다는 거 즉 이제 대행사가 아마 같은 대행사에서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네. 주신다거나 이런 걸 것 그게 같은데 사실 그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대 기업일 수도 있고 직접 좀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행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행사로는 진짜 한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의 방송에 컨텐츠를 혜택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가 들어온다면 뭐 고짜리 이유가 없겠죠. 저 감매기가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이 좀 고민이 제일 되는 네. 거야 이제. 이 대행사 통해서 감매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감매기 광고를 해야 되나? 과매기도 뭐 단가나 이제 시간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너무 이제 많은 시간 노출을 원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뭐 컨텐츠를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과매기든 뭐든 뭐 돈 주면 하는 거죠. 그죠. 네. 뭐 어쨌든 네. 뭐 아시는 분들 있다면 좀 댓글을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광고는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을까. 또 저희가 많이 받아야 또 그쵸. 퀄리티도 올라가고 청취자분들도 더 좋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광고 많이 받으면 뭐 장비도 바뀌고 해서 뭐 소리도 좋아지고 영상도 깔끔해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부 본 주제 맨시티와 맨유의 맨체스터 네. 더비 경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죠 이걸. 저 그 이따요? 들어갈 때 선발 라인업부터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반 막판에 2개의 득점을 몰아치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뭐 일단은 결과 자체는 뭐 엄청 놀랍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뭐 맨시티가 요즘 워낙 안 좋았으니까 흐름이. 근데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약간 이 기승전결의 흐름이 좀 놀랍긴 했습니다. 거의 막판에 네. 갑자기 뒤집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가 와 이번에도 안 풀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 통해 갖고 11경기 중 1승 있다던데. 네, 맞아요. 와. 펩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아니, 거의 이제 사우스햄튼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수치이긴 하거든요.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램파드 2기 때 그때 첼시. 성적이랑 동일하다. 지금. 진짜?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가야지. 들어와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최근에 또 재계약 발표가 나가지고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펩 본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나는 어쨌든, 능력 네. 없는 감독이다라는 표현을. 근데 이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보니까 펩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대응을 해본 적이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연패 뭐 이 정도는 어. 없죠. 그러니까 어.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바이언에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렇고 약간 위기인 시절이 없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없었죠.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 이거 근데 이 정도 극복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사실 11경기에서 1승하면 잘려야 되는 게 맞긴 맞죠. 하거든요. 거의 한 10중 8구는 잘리겠죠? 이거 살아남는 방법이 뭐 션다이치나 이런 감독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샘 엘러다이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뭐 이런 생각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뭐 이번에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맨유도 이제 약간 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잠깐 근데 경기력이 좋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뭐 저는 이제 축구 방송 안 하니까 네. 요즘 스포를 생각하는 건데 경기력이 좋다 이거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팀들가 축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라는 부분은 경기를 준비하는 플랜이나 이런 것들과 좀 별개인 부분이 있긴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딱 가가지고 펩한테 야 너 왜 졌어? 야, 이런 경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사실 펩 입장에서도 두 골 뭐 그렇게 개같이 내주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매번 되게 느끼는데 이게 이기지 못하면 정말 의미가 없긴 해요. 뭐 그렇긴 하죠. 이게 제가 그 K리그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충남 아산 같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K리그 잠깐 넘어와서 그 충남 아산이 정치적 이슈가 초반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 유니폼 관련해서. 근데 그거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팀한테 예산을 더 챙겨준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오히려 그 논란 이후에. 네, 근데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대요.
야 돈 주는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야 돈을 더 주겠다는데 실제로 이번 시즌 충남 아산이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네, 맞아요. 있죠. 그쵸. 승격할 네. 뻔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고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되고 그냥 10만 뭐 몇 억 더 받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정효 감독이 이제 리그에서 9인가 8인가 뭐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하이스프릿에서 이제 한 8, 9위 한 것 같은데 아니 경기력이 좋긴 좋았는데 이거를 경기력이 좋았으니까 이정효 감독은 뭐 안 잘려도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는 막 근데 그게 광주가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광주가 이제 K리그에서 안 좋았죠. 네. 9위면은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반대로 ACL 가면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ACL. 그죠. 되게 잡기 어려운 일본 팀들을 많이 잡아냈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는 되게 잘 나갔는데 또 반대로 ACL 같은 데 가서는 진짜 쥐어털리고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결국 결과라는 거는 결국 그 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감독이 어떤 플랜을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결과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스포츠에 대입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렇죠. 게 네, 그건 맞죠. 기본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저는 강주는 팀 스쿼드가 안 좋죠. 약하잖아요. 근데 맨시티는 강하죠. 부상자가 많더라도 그래도 강하죠. 강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최근에 맨시티는 안 좋다.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과정 자체가 나쁘진 네. 않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근데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번 경기 자체는 과정이 괜찮았는데 이제 결과에서 좀 문제가 크게 터졌다. 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 좀 팬 입장에서 와 이거 진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저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들면 야 어렵죠.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 네. 그렇지 이거 운이잖아요. 운이 중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 왜냐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네, 그렇죠. 먹힌 거잖아요. 네. 이런 야 이거 세상에 진짜 운이 다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운이 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 뭐 괜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죠. 운칠기삼도 아니에요. 요즘 더 비율을 높여야 돼. 요즘은 운구야? 운 구해야 돼. 또 비슷한 예시로 보면은 토트넘전이나 리버풀전 저희가 리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경기들은 과정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번 경기는 과정 자체는 좋았고 또 승리도 거의 가까이 다가왔었는데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승리를 놓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팀 맨시티부터 보겠는데 에드레송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백스리에 그바르디올, 디아스, 그다음에 워커 나왔고 그 위에 누네즈랑 귄도안 그리고 2선에 도쿠, 포든, 그다음에 데브라이너 그리고 실바, 그다음에 토베 홀란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누네즈가 왼쪽 풀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게 시트지상으로는 사실 네. 백포로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트지상으로는 수비시 포메이션을 포기하는 네네. 상황이 많잖아요. 이 풋몹은 살짝 그냥 에버리지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 네. 같은데 소파스코어나 같은 데 가면은 백포로 나와 있거든요. 네. 마테우스 누네스가 좌측 사이드백에 위치하고 있고 4-1-4-1 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유 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나나 키퍼 나왔고 데리우트, 맥과이어, 그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3선에 마즈라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우가르테, 달롯 그리고 2선에는 아마드 디알로, 마운트 그다음에 최전방에 호일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아모림이 사용하고 있는 3-4-3 전술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 윙백이 이번에도 달로랑 마즈라위 둘 다 네. 수비적인 선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스포팅에서의 아모림을 생각해 보면 거의 윙어에 가까운 그쵸.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뭐 그 써봤다가 좀 잘 안 됐는지 좀 네. 변화를 가져갔고 그리고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가르나초도 그렇고 네. 다 빠지는 일이 있어. 이게 부상은 아니죠? 네, 부상은 아니고 아마 좀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레시포드 뭐 같은 경우는 뭐 가르나초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모리 감독 인터뷰에서 이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은 이제 노력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뛰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뭐 그것과 연결됐다고 봐요. 부상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인터뷰 이게 끝나고 한 인터뷰 아니면 저는 그 인터뷰를 보긴 했거든요. 끝나고 한 걸 끝나고 한 거예요. 열심히 안 뛰는 선수는 안 쓰겠다 이거. 열심히 안 하는 선수는. 근데 좀 레시포드 가르나초 우리가 그 아무리 첫 경기 때인가 한번 리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가르나초 애매할 것 같다 이 얘기도 하고 레시포드는 왜 저러냐 뭐 이런 얘기도 레시포드 그때 골 넣었었나? 골은 넣었어요. 골 넣고 못했어요. 못했다 이랬었나? 뭐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는 둘은 조금 이제 맨유 다워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레시포드야
뭐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봐서 좀 익숙한데 가르나초는 얘는 벌써 이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 물론 이제 두 선수가 같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이유라면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해서라면 이 나이에 선수가 과연 노력이 부족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가르나초는 또 근데 라인업 유출 뭐 그런 관련 이슈가 뭐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이 열심히는 어리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많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뭐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엄청 열심히 하는 경우도 팀도 있죠. 있고 네. 그 팀은 힘들어. 음. 어린 친구들이 뭐 선배들이 안 떠나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훈련을. 근데 이런 팀이 또 어쨌든 성과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 이번에 고창급들이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못 나간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시포드와 가르나초는 이번에는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바로 이제 화면 바꾸면 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시티는 이 전형의 변화를 가져갔다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마테우스 누네스가 좌측 사이드백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그바르디올을 한 칸 높은 위치에서 쓰는 거. 그 스톤스 롤이라고 하죠, 흔히. 네. 그 롤을 맡긴 게 일단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바르디올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원래 사실 이전에도 공격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오늘따라 더 중앙 쪽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느낌? 뭐 원래는 이제 측면 쪽으로 조금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오늘은 네. 이제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죠. 보면은 이를 통해서 디알로가 그바르디올을 막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유나이티드가 아무래도 2-3 형태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마크맨이 그바르디올인 디알로가 이렇게 계속 붙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바르디올이 이런 식으로 안으로 좁히다 보니까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잡았을 때 조금은 프리한 위치에 놓인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을 잡고 이후에 이제 전개를 가져가는 도코에게 공을 주거나 아니면 뭐 중앙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식의 전개가 꽤 많았던 맨시티입니다. 야 왼쪽이 조금 힘이 약하네. 근데 뭐 이렇게 저거는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왼쪽에서 수비를 해줄 선수가 마테우스 누네즈였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공격식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라인업상 좀 조금 이제 무너져 있던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다음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 저런 전형을 짠 걸 테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바르디올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기여를 해줬어요. 가장 최근에 맨시티가 문제였던 부분이 역습 저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균도아냐 리코르스 있다가 이제 개 털리고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을 높은 위치로 올리면서 뒷공간의 리스크는 조금 더 감수하되 앞선에서의 저지력을 올린 겁니다. 균도안이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바르디올과 함께 배치를 시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습으로 들어갈 때 그바르디올과 균도안이 동시에 저지에 들어가면서 로드리가 해줬던 역할을 조금은 덜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디어가 또 특이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백을 올려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물론 이제 뭐 스톤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옛날부터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뭐 공격 부분보다는 수비 부분에서 저게 또 특효하게 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정확히 말하자면 역습시 상황에서 네, 이 빠르게 올라오는 볼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올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생각하면 뒤에 3명 두고 사실 그바르디올 같이 빠른 선수는 뒤에다가 두고 대부분의 쓰는 게- 감독은 아무래도 후방의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균도안과 그바르디올을 앞선에 배치하면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늘리더라도 앞선에서의 저지력을 높여서 조금 더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조금 특이한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천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지?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뒤에 3명을 둬서 잘 안 풀렸던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그지. 당연히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또 펩 가르디올라의 능력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감독이면 4-4-2 바로 썼을 그렇죠. 것 같은데. 두 줄 수비 바로 두줄 수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내려와. 한 명을 올리는 선택은 또 네. 특이한 선택이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유나이티드가 역습을 가져갈 때 이 공간이 꽤 많이 비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바르디올과 균도안이 앞선에서 저지를 해주다 보니까 지난 경기들처럼 역습에서의 좀 위협적인 찬스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펩 가르디올라의 접근법이 나쁘진 않았다. 네. 괜찮은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워낙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실점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한 틀 안에서는 이제 전반전을 예시로 들면은 유나이티드가 찬스를 거의 뭐 못 잡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를 넘어가 보면은 유나이티드는 역시 이런 식으로 내려앉을 때는 내려앉았지만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을 좀 위협하려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근데 유나이티드로서는 좀 불행하게도 마운트가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됐죠. 14분 만에 13분, 14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코비 마이노가 나오면서 어쨌든 앞선에서의 저지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방에 한 명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제 뭐 당연히 수비 시에도 리스크가 되지만 공격 시에 빌드업을 할 때도 뭐 당연히 리스크가 네.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이누랜다 마운트가 있었으면 더 위협적으로 됐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활동량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브루노가 3선에 배치되더라도 마운트, 디알로, 호일론이 좀 많이 활동량을 가져갔을 텐데 우가르테랑 마이누가 어쨌든 투볼란테 형태로 배치가 되면서 조금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제 아모림이 쓰려고 하는 마운트는 이 마이누의 자리에 있는 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브루노 자리 아니요. 지금 브루노 이쪽인 자리.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이누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치를 이렇게 브루노를 그렇죠. 올리고 브루노, 네. 이제 네네네. 마이누를 내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즌 마운트를 이렇게 팔로우를 쭉 하진 않았는데 팔로우 할 것도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그죠? 네. 네. 한 개 할 수가 없어 팔로우를. 와, 나와야 하지 팔로우를. 이게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브루노 3선 쓰는 거 아깝다. 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마운트가 좀 살아날 필요는 필요해 보인다. 살아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 마이너가 저도 이제 종종 보면 수비를 놓친다.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그래갖고 이 마운트가 예전에 첼시의 폼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첼시 뭐 개인의 폼은 고사하고 일단 경기를 뛰어야 뭐가 될 텐데 그러니까. 네. 뛸 때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나 얘 이렇게 엄청 약해 보여 이제. 근데 사실 첼시 시절에는 뭐 유리몸이란 이미지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오히려 철강왕의 이미지가 가까웠죠. 맞아. 네. 그래서 저는 뭐 마이누도 그렇지만 사실 이 자리는 만약에 카세미로가 폼을 찾는다면 3선에 3선에 근데 우가르테, 카세미로를 동시에 기용하기에는 너무 수비적인가? 공을 전개할 때 있어서 좀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어렵다. 맨유의 문제가 브루노를 이제 앞에 쓰면 뒤에 브루노가 없고 브루노를 뒤에 쓰면 앞에 브루노가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브루노가 저 두 자리를 그러니까 저런 선수가 2명 있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브루노가 앞으로 가면 이제 뒤에서 빌드업이 안 되고 브루노가 뒤로 가면 이제 앞에서 좀 파괴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번에는 이제 마운트를 선택을 했던 건데 빨리 교체가 되고 이제 마이누가 대신 들어왔으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과는 틀어진 부분이 많았죠. 즉 이제 3선의 필요성이 또 느껴지는 맨유인 것 같기도 하고 뭐 3선이든 2선이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저는 근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야기긴 하지만 후에 가서 브루노를 차라리 3선에 배치하고 마이누를 올리는 게 어떨까. 차라리 반대로. 네, 마이누가 2선에서 뛴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이 공을 잡고 돌아서는 능력에 비해서 전개 능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선에서 뛰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프로필상으로는 2선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러면 로드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로드리 같은 선수 하나. 맨유도 하나 있으면 최고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브루노를 3선에 쓰는 건 너무 아깝다. 근데 그렇다고 브루노를 3선에 안 쓰면 공이 안 돈다. 이거는 전 맨유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이건 같긴 한데. 스쿼드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 맨유가 있는. 음. 뭐 그래서 이제 맨유도 이제 미드필더 영입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맨유는 저기보다는 좀 사이드 자원의 영입에 조금 더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저 2선 자원에 뭐 가르나초든 레시포드든 네. 좀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활약이 가능했으면 저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윙어도 진짜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러면. 여기는 많이 사야겠는데? 그래도 저게 어려운 게 그냥 또 윙어를 사면 안 되고 네. 이제 좀 중앙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또 윙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가르나초,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죠. 이런 선수들은 뭐 직선적인 플레이에 더 능한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드 디알로가 분신술을 쓰든 브루노가 분신술을 쓰든 딱 2명이 되면 좋은데 네, 어렵죠 지금 어렵다. 상황이. 이거는 좀 아무리 좀 고생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뭐 이제
좀 고생할 거다. 뭐 이런 어. 이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이제 넘어가서 어쨌든 시티가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선제골을 뽑아냈죠. 그리고 굴절됐었죠. 그 연결되는 과정이. 네. 쿠바르디오로 헤딩. 반대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이 아스날전에서도 어쨌든 간에 네. 두 실점 모두 다 세트피스를 통한 실점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세트피스에 대한 개선도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무린 감독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번 경기가 당연히 이제 굴절이니까 뭐 좀 정리 안 따랐다. 참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스날이야 워낙 세트피스 잘하는 팀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문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좀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전반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후반전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어찌됐든 아모림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왔어요. 그렇죠. 뭐 이대로 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달로와 마즈라위 이 양 사이드 윙백이 너무 수비적인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뭐 일단은 스포팅 시절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뭐 거긴 거의 윙어들이 나왔으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전술상에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안톤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가르나초가 윙백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수비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쵸.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달롯은 사실 달롯 공격 문제는 첫 경기 썼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네. 계속 쓰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 달로가 진짜 좀 못하는 선수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선수라의 취급을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 달로도 확실히 좀 전 그나마 오른쪽으로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그러니까 공격만 한정해서 보면. 네. 근데 또 더군다나 공격적인 역할이 익숙하지 그러니까 저 정도로 공격적인 역할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고 거기다가 왼쪽으로 이동까지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나마 근데 달로에게 조금은 더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일단 마즈라위가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좀 선택을 받은 거는 네, 그건 명확하죠. 네. 어쨌든 도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마즈라위를 통해서 이를 대응한 것 같고 달로를 좌측에 배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발이잖아요. 네. 양발을 다 잘 사용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달로가 뭔가 마무리 지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럴 때마다 최근 한 3-4경기에서 좋은 선택을 가져간 점이 거의 손에 꼽을 네.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영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왼쪽 생각입니다. 뭐 풀백 영입은 뭐 감독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사실 없거든요 선수가. 사실 뭐 루크쇼가 있었다면 확실히 얘기는 달라지지. 네 좋았을 것 홈존 같긴 루크쇼. 한데 근데 그거 없는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 나왔던 이름이 뭐였지? 그 말라시아는 이제 최악이었고. 그렇죠. 말라시아도 뭐 달로랑 크게 다를 게 없었죠. 근데 이 대형을 좀 보니까 이 아모림은 이 윙백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쵸. 윙백들의 활용도에 따라 수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이 윙백들을 어떤 선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술적인 특색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대부분 이렇게 사이드백 성향의 선수를 배치하기보다는 부임 후에도 아마드 디알로 바로 윙백으로 선발로 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는데 최근 아스날이라 맨체스터 시티랑 할 때는 어쨌든 수비적인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달로랑 마즈라위를 계속해서 선발로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아무래도 이 디알로가 2선으로 옮겨지면서 이 달로랑 마즈라위가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 디알로 같은 경우는 공격 시에는 이제 측면에 위치하는 경우도 네, 많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윙백 했을 때 약간 비슷한 역할을 조금 수행은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번 오른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브루노가 측면 공격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마운트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달로 부분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윙백 영입은 진짜 필요한 것 같네요 무조건. 어찌되었든 이렇게 윙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유나이티드는 파이널 서드에서 무언가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좀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브루노 같은 경우에도 박스 밖에서 공을 바꾸어서 배급하는 능력이 좀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에 호일룬 혼자 배치하는 경향이 많았고 디알로도 측면에서 뭔가 좀 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득점과 관련된 찬스는 나오지 않으면서 유나이티드가 조금은 이대로 좀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지 않나라는 상황이 왔었는데 일단은 뭐 마테우스 누네스의 굉장히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죠. 그 첫 번째 골인가? 네. 첫 번째 골. 이 패스 PK 실수. 해주는. PK 내주는. 그래서 패스를 실수했고 패스를 디알로가 가로챘고 거기서 이제 유네스가 뒤에서 급하게 달려서 태클을 하는 바람에 PK를 이제 내줬었죠. 쟤는 왜 저러냐? 아니 저건 진짜 그냥 실수가 아닐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실수 이게
저는 그냥 고의로 한 것 같아요. 아까 정신이 나갔다 그냥. 아까 근데 그게 와 누네즈가 디알로 위치를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딱 시야에서 뭐 디알로가 조금 이제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누네즈의 시야에서 봤을 땐 디알로는 안 보이고 딱 에데르송한테 빈 공간이 있구나 하고 이제 가볍게 그냥 당연한 듯이 내준 것 같은데 사실 디알로가 빠르고 위치를 잘 했었기 때문에 좀 뺏을 수 있었죠. 그리고 디알로가 사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누네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인가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슬로우로 보여주는 장면을 공을 뺏은 보고 다음에 네, 뒤를 확인하죠.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이제 공을 뺏고 박스 밖으로 이렇게 쭉 달려서 나왔는데 마트 눈에서 확인하고 공을 안으로 딱 치고 들어간 다음에 공을 멈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템포가 일부러 얘가 조절한 것 같아. 이거 PK 가능할 수도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상 이제 축구적인 지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했다. 네. 어찌 되었든 간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전문 사이드백이 아니기도 하고 경기 막판이다 보니까 좀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지쳤다. 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한번 실수해갖고 패스 실수도 누네스가 했죠. 누네스가 하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이거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라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완전히 뭐 전술 이런 거 따질 게 없죠. 그거 펩은 그냥 패스 미스 때부터 망연자실 하던데. 어찌 됐든 간에 누네스가 이 좌측 사이드백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까지 계속해서 침투하는 활동 반경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얘 잘 뛰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아쉽죠. 네, 저런 정도는 아쉽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동점이 됐고 그래서 그래 이 정도까지는 이제 사고니까 그냥 뭐 1대1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고가 한 번 더 터지죠. 그렇죠. 아마드 디알로가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아서 완전히 거의 개인 역량으로 득점을 근데 그게 만들어냈죠. 센터백 두 명이 그 아예 완전 놓쳤어. 가운데를 완전 벌려놔가지고. 근데 이런 장면이 사실 지금 축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맨시티의 수비진 정도의 레벨이라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디알로가 좀 뒤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출발했으면 제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이미 눈앞에 보였을 텐데 그걸 놓쳤고 심지어 디알로가 옵사이드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잠깐 방향 틉니다. 잠깐 안쪽으로 이 공격수도 있죠. 옵사이드에 안 걸리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S자 움직임을 가져가면 된다.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스위스들이 정신 놓은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네스의 실책도 그렇고 이제 이것도 뭐 실책이라고 봐야죠. 수비진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롱패스 당해버리니까 막판에. 그래서 저는 디알로의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기도 뭐 했지만 마무리 좋았죠. 예. 와 이거는 지금 수비진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결국 맨시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수비진 자체는 정상적인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디아스 사실 네, 근데 뭐 아케나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뭐 그거 있으면 좋은데. 네, 어찌 됐든 누네스가 계속 저런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워커도 안 빠지는 게 지금 이상하리 맞아. 네. 그건 워커 너무 하네. 쓰레기야. 진짜 너무 별로거든요 요새. 진짜 워커가 그것도 그러네. 너무 별로야. 이거는 뭐 되게 과하게 표현하자면 워커는 정말 스스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 될지 진심이었어. 근데 어제 지금 그 장면은 진짜였어. 근데 지금 워커를 빼고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는 거잖아. 지금 이제 명단에는 스톤스가 있긴 했고 실제로 이제 스톤스 교체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긴 했는데 네네. 이제 뭐 득점이 이제 실점을 하면서 취소가 됐는데 근데 뭐 스톤스도 결국 이제 오늘 선발 출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워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저 이제 종종 그렇게 많아? 찾아보거든요. 36일걸요? 90이잖아요. 그렇게 많아? 90? 90이면 30 맞을걸요? 36. 진짜요? 이거 한국 나이로 자꾸 계산해서 그럴 수 있어. 34. 34? 그럼 이제 코리안 나이로 36 아닙니까? 그렇죠. 36이 이제 내년에 되는 거죠. 36이 내년 되는 거? 아니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손흥민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도 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저 어제 경기 보면서 그 생각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 김도환도 뛰는데. 안 돼요. 이게 그러네. 김도환이랑 동갑이네. 이게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네. 둘 다 이제 많아요. 떨어질 때구나 그냥. 그러고 제가 이 92년생 손흥민 선수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돼 있지 생각보다 90은 나이가 엄청 많은 선수입니다. 90은 많긴 네. 하네요. 이제 구자철 선수가 88인가 89인가 뭐 그러거든요. 은퇴한 크로스가 9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때는 은퇴도 이상하지 않는 네, 나이 때.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는 조금 심하게 농을 하긴 했지만 워커의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캡틴이 다뤄도 되는가에 대한 아 걱정. 그러네. 주장이네. 주장이에요. 최근에 또 사생활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네. 그리고 요즘 경기장에서도 또 문제가 조금씩 있어갖고 음. 뭐 볼보이 관련 이번 경기에도 그 호일루랑 박치기 한 게 네. 그 워커잖아요. 워커잖아요. 옐로 받았잖아. 그래서 근데 박치기 하고 이제 박치기는 이제 우리가 종종 보는데 약간 박치기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넘어진 약간 하남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좀 욕 먹더라고요. 이 워커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 나이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에 그렇네. 대체자가 좀 없네. 눈에 보이고 이 지금 악한지랑 악해 다 부상이라. 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워커의 자리가 대체만 좀 되면 괜찮아 보거든요. 다른 대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정상 라인업 기준으로는 뭐 스톤스가 나와도 되고 뭐 그렇죠. 악한지가 나와도 되고 그렇죠. 워커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좀 빼긴 해야죠. 네. 네. 뭐 김도환과 워커 그리고 보면 나이도 애매하게 좀 있어 다들. 그렇죠. 뭐 데브라이너, 김도환, 워커 이런 거 생각하면 나이가 좀 많은 선수들이죠 다. 네. 그리고 뭐 베실바도 93년생인가 그럴 텐데 94인가? 94. 네. 94? 많지는 않아요. 베실바 빼고 얘기하면 저쪽 라인은 생각보다 좀 있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제 좀 에너제틱한 오른쪽이죠. 모습, 그다음에 뭐 수비진에서 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 경기도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맞아요. 그거 펩도 경기 그 일정 관련한 얘기 또 했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스몰 스쿼드에 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번에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 영입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번 이런 시즌에 나가기만 했지 영입한 사비우- 선수가 거의 없죠. 네. 네. 사비오 있네.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은 이게 참 너무 경기 많아요. 제가 체감하기도 너무 많아. 뭔가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담당자니까 업로드를 하려면 경기가 있어. 근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냐면은 또 주중 경기가 또 챔피언스리그 팀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있고 거기다가 이제 리그컵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벌써 그냥 매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중 경기가 없는 주를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 심지어 이번 주에도 챔스 경기 없거든요. 주중에 리그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맨시티는 떨어져서 안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3일 간격의 그 경기 일정이면 경기 끝나고 휴식일이 하루 정도 주어진다 생각했을 때 뭐 할 게 없어. 뭐냐면 예를 들면 일요일 날 경기 끝났어. 그 수요일 날 경기야. 그러면 일요일 날 경기 끝나고 하루 쉬어. 월요일 쉬어. 그럼 화요일 회복 섹션 하겠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럼 저녁쯤에 이거 하겠죠. 이제 전술 훈련 잠깐 하다가 그럼 수요일 날 원정이면 또 화요일 날 비행기 타야 돼요. 아니 이럴 때는 아마 원장 이런 빡빡한 일정에서 월요일 날 아마 안 쉴 거야. 안 쉬고 이제 회복 훈련하고 바로 넘어가나 같이. 그럼 이제 또 선수들 멘탈이 털리는 거지. 내가 또 근데 이게 한 몇 주째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또 과학에서 또 들은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짧은 그 기간이 휴식기가 선수들 휴식기 없잖아요. 미쳐버려요 생각보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엄청 미쳐버려요. 이게 제가 그 체감을 언제 하냐면 그 선수들이 가끔 그런 부탁을 한대요. 은행 업무를 가는데 못 간다. 이 가장 시간이 없어서 이게 제가 요즘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가끔 은행을 가는데 지금 못 나가.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뭐 은행은 주말에 안 여니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생각보다 은근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일정이 계속 주중 그리고 주말 바로 경기 있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아마 맨시티가 원정에게 몰려있잖아 한번. 그렇죠. 그럼 이제 선수들 멘탈 터지는 거야 이제. 그것도 그리고 저희가 한번 다뤘었지만 이게 2022년 겨울에 월드컵 열린 이후로 이렇게 한 게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가 좀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 같은 클럽의 레벨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대항전도 뛰는 선수들일 테고. 조금 다 나갈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스몰 스쿼드 했냐 그래서 다른 팀들은 다 이렇게 그래도 뭐 그래서 이제 첼시가 결국 이번 시즌 잘 나가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좀 성구안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필요해진 거죠. 좀 많이 그러니까 얻어 걸린 변하면서. 감이 없잖아 있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 근데 이 팀은 7월까지 일해야 되는 게 또 이게 문제예요. 또 이게. 이번엔 이제 시즌 끝나면 이제 클럽 월드컵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챔스가 떨어지면 또 모르겠네. 근데 뭐 지금 떨어질 가능 위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뭐 토너먼트는 가겠지. 근데 그러면 그 8위에서 9위에서 16위에 두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두 경기 더 해야죠.
좀 선수 멘트 터지는 거야. 이게 제가 생각보다 이 훈련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짜증나는 게 휴식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죠. 짜증나는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선수들은 뭐 훈련적인 거 그리고 몸 퍼포먼스 이런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멘탈적인 아마 부분. 멘탈적인 부분 엄청 털릴 거야 지금.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맨시티가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이제 뭐 피지컬이나 테크니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이 선수들 지금 뭐 몇 주째 계속 원정 경기 가고 또 경기 뛰어야 되고 이러면 심지어 팀 분위기도 지금 안 좋겠죠. 그쵸. 네. 11경기 했는데도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 든다니까. 그러면 이제 심해서 한 선수는 이래야 돼요. 야 이번 시즌 끝났다. 야 한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진짜 이렇게 가야 돼.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죠. 오히려 이럴 때. 그래서 원래는 주장단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나마 또 그 주장도 워커라서 지금 이제 개인사 문제도 있고 경기장에서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가. 뭔가 이쪽은 이 선수단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있는 선수 중에 이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장 워커, 그다음에 오래된 김도환, 그다음에 이제 뭐 디아스도 뭐 네. 다큐 같은 거 보니까 좀 역할을 하긴 하던데. 너무 둘 다 올드해. 좀 더 영하고 프레시한 느낌으로 가야 돼. 모르겠다 이러면서 즐깁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즐기는 친구들이 이제 뭐 포든? 네, 포든은 포든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축구 자체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 뭔가 이 맨유로 따졌을 가벼운 때는 친구는 좀 없긴 하네. 맨유로 따지면 뭔가 이 가벼운 친구들 몇 가지. 오나나 같은 좀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 뭔가 가볍고 내가 즐길 것 같고 언제나 좀 옥상일 것 같고 이런 선수들 종종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사소한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좀 부족하다 지금. 네,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이게 자꾸 K리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안양의 이창용 선수가 되게 진중한 스타일. 그 부주장이 김동진 선수인데 김동진 선수는 조금 또라이. 근데 이창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부상으로 시즌 막판에 좀 빠졌거든요. 그때 3연패인가 이랬었어. 근데 김동진 선수가 주장을 맡고 나서 이제 살짝 좀 또라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갑자기 또 승리를 챙기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외에서도 제가 좀 관련된 걸 좀 찾아보니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드리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죠. 플레이적인 부분 제외하고더라도. 그러니까 멘탈 챙겨주는 게 진짜 중요해. 분위기 메이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지금 멘탈 터지니까 뭐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국 맨시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를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후토크로 넘어가 보면 일단 뭐 잘하는 선수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아마드 디알로의 활약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PK 한 개 획득, 그다음에 한 개의 득점. 네, 어쨌든 간에 2선으로 배치가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맡았던 아마드 디알로인데 확실히 자신의 능력을 좀 증명했다. 옛날에 아탈란타 유스거든요. 아마드 디알로가. 그렇네요. 디알로야? 네. 진짜? 국적이 코트디부아르 아니에요? 네네. 오, 아탈란타 유스에서 맨유가 될 때 되게 비싸게 왔을 거예요. 되게 한 3,400억 주고 왔을 거예요. 맨유 유스일 것 같았어 느낌이. 그때 근데 파푸 고메스 아시죠?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되게 칭찬을 했었어요. 아마드 디알로를. 잘한다고? 네, 거의 메시 보는 것 같다고. 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증명을 이제 점점 해나가고 있다. 아마드 디알로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후벤 디아스가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바르디올을 이렇게 전진 매치 시키면서 조금은 나은 모습이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막판에 선수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결국에는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뭐 오늘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확실히 공격적인 패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지. 뭐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뭐 아직 이제 몸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좀 더 폼이 올라오고 하면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브라이너랑 같이 뛰니까 포든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진짜 경기력도 많이 안 좋긴 했거든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최근 홀란드는 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선수가 왜냐면은 이 제가 기록을 시작 전에 찾아봤는데 홀란드가 지금 1,440분을 뛰었거든요. 1440. 리그에서 16. 그게 최고 시간이에요. 더 뛸 수가 없어. 모든 경기 풀타임 풀타임이네. 교체도 없고. 골키퍼보다는. 골키퍼가 에델송보다도 많이 그래서 뛰었겠네. 이제 공동 1등들이 있거든요. 뭐 오나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 골키퍼고 아니면 수비수. 공격수 홀란드 혼자. 그나마 이제 그 다음 많이 뛴 게 은베모인데 은베모도 한 경기는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중간에. 근데 홀란드는 교체도 안 되고 계속 쭉 뛰고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까지 소화하고 있다.
그래갖고 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란의 좀 활동 반경을 어쩔 수 없이라도 조금은 줄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강팀이랑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의도적으로 조금 팝포스트에 배치를 해놔요. 팝포스트에 배치해서 상대 센터백과 좀 경합하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어쨌든 간에 신체적인 케이스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 일부러 팝포스트로 전환을 해서 혼란을 노리는 모습이 가끔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득점 자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득점을 못하고 최근 2경기인가 뭐 득점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 한 10경기 정도로 넓혀보면은 그렇죠. 골수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도. 네. 그죠. 얘는 좀 특이하게 골수는 참 지금 13골로 지금 리그 득점이 1위에요. 언제 이렇게 또 넣냐? 근데 좀 몰아넣는 상황이 좀 있긴 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혼란이 뭔가 못해서 지금 맨시티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 그죠. 예. 그거는 보기 되게 어려운데. 물론 이제 야 너 그러니까 혼란 진짜 세계 최고를 노리는 선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캐리해야 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혼란 입장에서도 비판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혼란의 스타일을 고려해봤을 때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건 알고 그쵸, 있으니까. 네. 아 이건 진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혼란도 이 팀이 결국에는 체계적인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팀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선수들의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뭐 저는 큰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네. 확실히 그 부상으로 선수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계속해서 쌓여오고 그 쌓여온 게 이제 뭐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르테타한테 스테이 험블 이야기한 이후로 쭉 자기가 겸손해지고 있는 부분도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혼란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음바페랑 같이 네, 그렇죠. 미래를 이끌 네. 선수죠. 그러니까 최고를 노린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물론 이제 혼란한테 플레이메이킹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다른 모습도 좀 갖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혼란 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점점 생각할수록 그러네. 아니 혼란 정도면 뭐 아무리 많이 뛰고 있다 하더라도 야, 홀란드 사실 이 정도는 메시도 맨날 뛰긴 했어요. 그러니까 홀란드 네. 너 이 정도 할 거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뭐 메시 호날두도 사실 한창 뛸 때는 뭐 이 정도 당연하게 쪘으니까. 저희가 이제 후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발상? 접근법이요. 사사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이제 펩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아니 근데 11경기째 지금 근데 저는 1승했다면 펩이 내일 경질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펩이 거의 한 5, 6년 있으면서 자기가 해온 축구를 선수들이 꾸준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4-4-2로 바꾸는 게 저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때 4-2-4-0이라는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한 적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스쿼드에서 그것 쓰면 망하긴 하거든요. 지금 풀백이 없어서 그것 쓰면 진짜 망해요. 4-4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 5경기 6경기 지고 비기고 이거 오케이야. 근데 사실 10경기는 네, 넘어가면 그거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펩도 인생에서 10경기를 진 건 아니지만 10경기 가까이에서 1승 챙긴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없죠 아예. 이거는 사실 너무 쉽지 않아. 사실 이 정도면 한번 고민해 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6경기 5경기 정도는 내리면 이기겠지. 내리면 이기겠지 했는데 오늘까지 지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해볼 생각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펩에게는 실리적인 선택이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도 펩 입장에서도 가장 승리가 확실하게 승리의 확률이 높게 하는 게 저는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맨시티 경기를 요즘 꽤나 자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기할 때마다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발전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 자체는 또 그냥 철학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좀 선수들의 좀 아쉬운 선택들로 인해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졌다고 봐야죠 100% 진짜. 네. 그러면 또 뭐 이런 선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들기도 한데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드는 게 패배면 또 선수의 실수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제 실수도 하지 마.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크게 보면 감독의 뭐 책임이긴 하긴 하죠. 모든 걸 이제 맞아. 책임지는 게 실수 사실 감독이니까. 책임이지. 맞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부분이에요. 결국 이제 뭐 결국 패배 개인적인 능력이나 뭐 선수들의 능력 뭐 이런 것과는 이제 조금 동떨어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워커 같은 뭐 예외 케이스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영입하면 좀 좋아질까요 맨시티가? 이제 겨울 시장이 열리고 영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 먼저 말하자면 네. 아닙니다. 영입 뭐 한두 자리 더 산다고 그런 건 아니다. 우선은 저의 생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패배 축구를. 사실 이 축구를 당장 하려면 이와 비슷한 패턴의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즉 옆 동네밖에 볼 게 없습니다. 아스날을 봐야 돼요. 근데 아스날에서 빼올 선수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못 배우죠. 못 배우죠. 그러면 어디서 빼올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요즘 수비맨디 얘기 나니까 수비맨디가 오자마자 저 3선 자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조금 이제 비슷하게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뭐 약간 같은 류의 흐름을 좀 경험하긴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패턴을 보질 못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연결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누굴 데려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 예를 들어 그거는 모든 그러니까 팀에 다 똑같은 모든 거 팀이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비맨디다. 음. 그러면 좋겠죠. 수비맨디는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된 선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브라질 유망주 갑자기 뭐 이름도 모르는 A 그런 선수 데려오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좀 문제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포르팅 같은 데서 뛰던 뭐 주전 뭐 미드필더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결국 이제 아까 현승이가 말했던 대로 바로 이 펩 축구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돈을 쓰고서라도 데려와.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선수를 지금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근데 저는 그런 선수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맨시티는 또 지금 살짝 애매한 부분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홈그로운 선수들이에요. 워커나 아니면 뭐 못 나오는 스톤스, 잭 그릴리시, 뭐 칼빈 필립스도 뭐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한필스 맨시 임대가 있어요. 입스위치에 입스위치까지 근데 임대가 심지어 저거. 입스위치에서도 주전이 아니에요. 지금 밀렸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보다는 좀 제약이 또 생기거든요. 홈그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이 선수들의 홈그로운으로 치면 누굴 영입? 그래서 요새 뜨는 게 뭐 그나마 크리스탈 팰리스, 에더 마튼 이런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 그 내려가야 돼. 노란색 머리? 그 최근에 뜨는 그 어린 선수. 그 몰라. 모튼. 모르겠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 수비맨디가 요즘 하도 나오길래 내가 수비맨디가 저기서 뛰어서 백업으로 뛰고 싶을까? 그건 이제 로드리가 그렇네. 결국에는 로드리가 훈련 섹션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러닝을 시작했다는데 이거 나 같으면 수비맨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팀의 능력이죠. 네. 설득을 어쨌든 진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기 수가 너무 많고 뭐 내년 되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클럽 월드컵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비맨디한테 이러이러해서 경기 수가 많으니까 출전 뭐 경기가 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설득을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진짜 로드리의 완전 백업 더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답이 없지 않을까요? 반복이지 뭐. 근데 나는 이게 영입을 한다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분위기 다운돼 있고 저는 사실 뭐 계속 좀 일관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11경기째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았나. 근데 많이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조금씩 저는 그거예요. 그 틀 안에 틀을 바꿔라. 이럴 때 되면 틀을 좀 바꿔라. 단순하게 실수도 좀 줄일 방법도 찾고 왜 4-4-2 하겠어? 이러면 선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축구 선수 할 때부터 많이 하던 거 그거고. 그러니까 좀 틀을 바꿔라 그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리스크가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해서 심지어 오늘도 이걸 했더니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우리가 펩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린 잘한 거야. 근데 결과는 패야. 그러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4-4-2를 쓰면 지금 그러니까 4-4-2나 뭐 4-3-3 뭐 하여튼 일반적인 그런 전술 있잖아요. 4-2-3-1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백이 없어요 지금.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안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안 올려도 지금 올리고 안 올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워커는 사실 뭐 오늘도 최후방이었기 때문에 안 올린다고 문제가 안 되는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마티아스 누네즈가 오늘 풀백으로 나오는데 더 내려간다? 문제 더 생겨요. 그나마 문제네. 오늘도 위에서 이렇게 그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적어진 거지. 뭐 예를 들어 마티아스 누네즈 보고 자 너는 오늘 디알로를 1대1 마크를 할 거야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재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맨시티의 스쿼드 구성 자체가 그런 일반적인 축구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이니까 결국 스쿼드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어려운 축구를 하기 위해 스쿼드를 준비를 했으니까 곧 죽어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스쿼드에 맞는 퀄리티의 뭐 부품들이 퀄리티에 맞는 부품이 지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수비맨드 얘기도 거의 연결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비맨드가 안 온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가 일정이 조금 빡세게 시작하는 박싱데이가 다가오는 12월이 12월 이제 말이죠. 다음 주면 저는- 벌써 박싱데이 시작해요. 네. 저는 이거 이거 진짜 더 큰 얘기 올 수 있습니다. 진짜. 15경기 있잖아요. 까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일정은 어때요? 맨시티 일정이 다음 경기가 아스톤 빌라 원정. 빌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번정 경기네.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에버튼 홈 경기. 26일 에버튼. 그다음에 29일 날 레스터 원정. 그다음에 일단 그러면 낫네. 1월 5일에 웨스트햄 홈 경기. FA컵이 이제 여기 어디야? 살포드? 셀포드 시 셀포드? 이거는 네. 뭐 잡고 가. 이거 뭐 이거 지면 이제 이거 그래서 나가야지 뭐.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전만 넘기면은 일정은 좀 쉽긴 합니다. 나쁘지 근데 않네. 예를 들어 이 에버튼 뭐 레스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좀 네. 에버튼 레스터. 여기서 문제 생기면 진짜 이거는 뭐 패비 경질 되냐 마냐까지 가겠죠. 사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전술적인 하자가 있다 요새 부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선수단의 분위기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리버풀전 보시면은 리버풀전에 선제골 먹히고 나서 선수들이 되게 막 좌절. 서로 논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팝도 되게 좌절.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럼 선수들의 멘탈리티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그 부분이 먼저 개선이 돼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를 거둬야 일단은 맨시티가 조금은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가 중요해지겠죠 이러면. 그거 저는 전술이 뭐 중요하죠. 전술 되게 중요하고 이 감독한테 전술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뭐 사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하지만 이게 10경기 이렇게 가면 선수들도 의심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맞나? 생각 들긴 하죠. 사람이니까. 아니 왜 나 뭐 각자 국가대표팀 가면 우리 축구 이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해도 이기던데 이 생각이 하고 또 워커 같은 주장이 있으면 또 이게 형 말 듣는 게 맞나 이게 형이 좀 이상한데 이 생각 든다니까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긴 하죠 지금. 좀 이상한데 왜 자꾸 옐로 카드도 이상하게 받고 왜 이러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분위기 반전을 네. 어떻게 만드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뭐 정리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웨스트햄이란다.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에버튼전이 이제 벼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제가 이제 특단의 조치로 하나 소주 깝니다. 다 같이 한번 한 경기 일단 버려. 회식. 이렇게 된 거 그냥 끝내버려. 이거 어차피 안 돼. 이거 뭐 해도 안 되겠다. 자 우리 소주 한번 마시자 이러고. 뭐 그나마 이제 이번에는 좀 시간이 많고 주중 경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소주 한번 해갖고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보자. 나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니까 이게 은근. 이게 지금은 전술적인 하자도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상 선수가 진짜 많아서 그럴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다들 이름 좀 날렸던 축구 선수들이잖아. 이거 한번 소주 마시고 다시 기운 내보자. 이거 한번 해야 돼. 분위기 전환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봐야죠 그건. 그래서 만약에 좀 다음 주에도 일이 뭔가 생긴다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저희가 또 감독 경질 얘기 또 2명이나 최근에 경질을 당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